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지역 MBC 8개사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12부작 제8부 AI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여줘. 반갑습니다. 저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연구직인 김하연 박사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김하연 박사님. 저는 AI 유리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이주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이 가속화되는 지금 이주민 공동체는 단순한 노동력 보완을 넘어 지방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제조업, 돌봄 현장 등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고 그들의 자녀 세대는 지역 학교와 공동체에 녹아들며 미래의 주민이 되고 있죠. 결국 이주민은 지역의 대체 인구가 아니라 새로운 이웃이자 함께 살아갈 지역 구성원입니다. 이제는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설계의 주체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이주민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 잘 녹아들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시대 이주민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언어와 정보 장벽을 허무는 정책입니다. 복잡한 행정 서비스, 법률, 교육, 의료 정보를 이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 기반 AI 상담 시스템과 챗봇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죠.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이주민의 일자리, 주거, 교육 수요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책을 설계한다면 단순한 정착을 넘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AI 기술이 다문화 포용이나 지역 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AI 기술은 다문화 포용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이주민도 AI 기반 다국어 번역이나 챗봇을 통해 행정, 의료, 교육 정보를 쉽게 얻고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죠. 또한 이들의 민원, 관심사, 어려움을 데이터로 분석해 더 정교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것도 AI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도구일 뿐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AI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될 때 비로소 진짜 포용이 시작됩니다. 인구는 줄고 청년들은 떠나고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곁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존재가 있죠. 바로 지역의 새로운 이웃 이주민 공동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진행을 맡은 AI 유리입니다. 오늘은 지역 소멸 위기 속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주민 정책 전문가이자 생성형 AI를 활용한 외국인 정책을 연구해온 김하연 박사님을 모시고 인공지능 시대의 이주민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하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함께 현재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민정책연구원 이민데이터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먼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방 소멸 문제, 현장에서 느끼시는 위기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이주민 공동체는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방소멸 문제가 정말 피부로 와닿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저출생을 넘어서 지역 청년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손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이 이주민의 노동력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없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과일이나 채소조차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주민 공동체는 단순한 인력 보충을 넘어 지역사회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이 지역의 새로운 인구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아직 수도권 중심이고 다문화 가정 위주로 머무는 경우가 많죠. 지금 외국인 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많은 이주민들이 사실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이제 지역 기반 이민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나 비수도권에 이주민을 유입하려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도 외국인 주민을 담당하는 부서를 새로 만드는 등 대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을 유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잘 통합해야 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을 유입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잘 통합되고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이주민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정착과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를 도울 수 있는 통합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생성형 AI의 활용이었습니다. AI가 이주민과 지자체를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보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민원 상담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어 서비스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상담 내용이나 운영 시간도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입장에서는 원하는 언어로 원하는 시간에 궁금한 내용을 자유롭게 묻고 답을 얻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주민들의 수요를 사람이 직접 대응하는 데는 당연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주민의 일상생활과 더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다 보면 실질적인 정보 접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미등록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럴 때 AI를 통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익명으로 안내받는다던가 하는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들이 정보 접근성에서 소외되는데 조금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자리 정보 매칭이라던가 지역 내 이주민의 수요를 담은 정책 발굴에도 생성형 AI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그 보고서 내용에 담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어 문제, 정보 접근 문제는 여전히 큰 장벽인데요. AI 기술이 이런 문제를 푸는데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가장 큰 장점은 언어 장벽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어가 이주민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일상 속 언어 문제는 물론이고 법과 제도 같은 복잡한 정보 접근에도 AI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마다 이주민 구성과 상황이 다른데 다 비슷한 정책을 펴다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죠. AI를 활용하면 이런 지역 맞춤형 정책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럼요. 지역에서는 그 이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많은 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가령 유학생이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 싶을 수 있을 텐데 그럼 본인이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죠.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관련 서류까지 사실 한국인에게도 꽤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맞춤형 도움을 얻을 수 있죠.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담을 해줘야 됐던 일들인데 이제는 언어 장벽까지 줄인 상태에서 AI가 맞춤형으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의 품질도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AI는 만능은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술 의존과 사람 중심 정책 사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AI가 많은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언제나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부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비스의 정확성이나 모델의 성능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사람의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 이주민이 겪어온 불편함을 줄여주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끝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이주민과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이주민도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인적 자원입니다. 단순히 부족한 인구나 노동력을 보완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 AI는 정책을 더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 설계부터 정책 분석이나 집행까지 AI는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중요한 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진행을 맡은 동서울대학교 이승현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다가온 AI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소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AI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여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7부부터는 백유리 아나운서를 모델로 만든 인공지능 아바타 AI 유리가 진행자로 나섰고요. 앞서 이민정책연구소 김화연 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인터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인공지능 아바타 AI 유리와 인터뷰를 진행해 본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AI 유리의 인터뷰 능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답변 수준이나 질문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사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유리님의 답변이 제 개인적인 평소 생각이랑 굉장히 비슷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더 흥미로웠고 한편으로는 AI와의 대화가 단순히 그냥 정보를 교환하는 걸 넘어서 정책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처럼 느껴져서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평소에도 좀 AI 활용해서 정보도 얻고 또 거기서 힌트도 얻고 그러시나요?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군요. 잘 활용하고 계시는군요. 네. 역시. 최근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그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공공행정에서 좀 장점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사실 제가 행정학 전공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생성형 AI 기술의 가장 큰 강점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공행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어려움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점이죠. 근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원 서비스는 언어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더 많은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공공행정이 갖고 있는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특히 공공행정, 법, 제도, 규정 이런 것들은 정확성이 요구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신뢰성의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소위 AI가 정보 오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단점 혹은 약점이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문제일까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사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보완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증된 정보와 연결을 해서 이 데이터 안에서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비자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인생을 막 바꾸는 중요한 그렇죠. 결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차적인 내용은 AI 도움을 받고 복잡하거나 좀 민감한 사안, 책임이 필요한 사안에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업체의 정보를 몰라서 비용을 제공하거나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저는 뭐 학교에 있다 보니 유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또 제조업 공장 혹은 농촌 지역에서도 그렇고 산촌, 어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 외국인 정책이 결혼 이주 여성 중심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면 그 정책 대상의 다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전히 이제 정책이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지적이 존재하고 사실 그 말씀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 대부분인데 여전히 정책은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AI를 활용하면 다양한 이주 배경과 상황에 따른 수요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받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AI를 활용하면 직접적인 서비스를 할 수도 있지만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AI 유리와 진행한 인터뷰 외에도 지역 소멸 위기와 다문화 포용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내국인이 감소하는 지역의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충북 음성군 같은 지역에는 이주민 인구가 20%가량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근데 이런 변화 속에서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비율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서로 교류하는 거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포용과 통합이 되려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화연 박사님은 페이퍼를 분석하고 이런 것 외에도 직접 이주 여성들이나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들 대면 인터뷰도 많이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장과 어떤 보고서상에서의 좀 괴리감이랄까요? 거리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느낀 점이랄까요? 좀 아쉬운 점 그런 게 정말 절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는 이제 고려인 동포들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역사성도 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나라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는데요. 한국에 와서 오히려 이제 실망을 하는 경우도 많고 잘 정착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점이 그럴까요? 나는 이제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에 살 때 거기서 외국인 취급을 받아서 한국에 오면은 우리나라로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여기 왔더니 또 외국인이네. 이런 이제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국인들과 좀 교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네. 것 같은데 이건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요. 이주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방송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이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AI 유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네. 지금 질문하면 될까요? 네. 네. 유리님,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AI로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사님 정말 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언어의 벽을 낮추고 정보의 문을 열고 차별 없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이 행정민원을 해결하려 할 때 제가 그들의 언어로 쉽게 설명해주고 낯선 법률이나 의료 정보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달해줄 수 있어요. 또 지자체가 이주민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할 때 저는 데이터 속 숨은 요구를 찾아내고 그들의 필요를 정책으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더 정확하게, 더 따뜻하게 연결해 나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정책연구원 김화연 박사였습니다. 지역 MBC 8개사 공동제작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12부작 8부 AI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여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랜 기간 이주민과 함께하며 현장에서 땀 흘려온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은 인공지능이 직접 선별한 질문으로 AI 유리가 진행하겠습니다. AI 유리 경남 이주민센터 이철승 센터장님과 인터뷰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철승 경남 이주민센터장님. 먼저 본인 소개와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남 이주민센터 대표로 있는 이철승 목사입니다. 28년째 이주민 인권운동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의 최대 규모이자 대표 문화다양성 축제 만푸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실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이 가속화되는 지금 이주민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정부에서는 저출생과 생산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는 인구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주민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이주민 인구를 크게 늘리는 양적인 팽창 정책을 추진했고요. 인구 소멸 위기에 당면한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인재를 유입시키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비자 혜택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국 사회는 정부가 외국 인력 정책을 지금처럼 정주형 이민 정책이 아닌 단기 순환 정책을 펴왔는데요. 불과 20년 만에 정주형 이민 정책으로 현실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통계에서도 내국인 인구는 줄고 외국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소 인구를 이주민 유입으로 보충하겠다고 하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다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각기 자신만의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지 한국 인구를 늘려주려고 온 것은 아니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가 언어 장벽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다문화 포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가장 겪는 큰 고충 중에 하나가 아플 때 병원 가는 일입니다. 언어 소통도 안 되고 아픈 상태를 설명해야 되는데 말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병원 통역 상담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사 선생님하고 이주민들이 챗 GPT나 혹은 각종 통역 어플로다가 의사소통을 이루면서 기술의 진보를 정말로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긴급한 상황에서 아주 제한적인 의사소통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소통 행위 속에는 단순한 의사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서로 언어를 쓰는 것은 그들 사이의 우정이나 친교나 신뢰나 많은 의미와 행동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역기의 AI로부터 도움을 받는 소통 행위는 그런 것들을 동반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AI가 통역과 정보 교류 등 당장 긴급한 필요성에는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오한 수준의 문화적인 소통이나 사회 통합에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잘 판단이 안 씁니다.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포용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가장 시급한 제도적 개선은 무엇일까요? 정현종 시인의 시 가운데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고요. 이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하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구절은 얼마 전에 끝난 경남 도립미술관의 이주민 아카이브 기획 전시에서도 이 제목으로 썼던 그런 구절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람 대신에 이주민을 넣어도 이 시는 잘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저는 이주민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이민 사회 통합 정책 설립이 필요하다고 평상시에도 생각했고 현재 한국의 외국인 정책의 업무는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복돼 있고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예산도 낭비되는 게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지의 이주민과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의 산발된 기능을 한 군데로 모아서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펼쳐야 할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5%가 넘는 외국인 비중을 고려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담 부처가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한국의 농민이 전체 인구의 4%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담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주민도 이젠 전담 부처를 통해서 사회적 통합 서비스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은 오랜 시간 이주민들과 함께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민 센터에서 만난 이주민 가족 중 이주가 곧 지역 회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좀 적지 않은 세월 동안 한 28년 정도 이주민들과 함께 활동해 오다 보니까 알고 지내는 이주민들도 매우 다양하고 또 가족처럼 이웃처럼 교제도 깊이 나누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주민 자녀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을 한 청년들도 있고
또 대학에 갓 들어가는 자녀들을 둔 이주민들도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주민들은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가족과 친지들이 한 군데에 모여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선주민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성장하면 주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이 점에서 한 지역에서 가족들이 모여 오래 살아간다면 그것이 인구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역에 미치는 좋은 영향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주민들 가운데는 지역 공동체에 예상치 못했던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관한 예로 양산에 있는 한 이주민은 2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자그마한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그 업체에 한국인 종업원이 50명이나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이주민이고 종업원은 한국인들입니다. 이처럼 이주민이 선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례도 우리 주변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아바타 AI 유리가 직접 경남 이주민센터 이철승 센터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철승 센터장님,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역으로 AI 유리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AI 유리,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의 미래는 문화 다양성 사회하고 단일 문화 사회 둘이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한국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지 네 생각을 한번 말해주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해줄래? 이철승 센터장님의 질문은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갈림길 위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인공지능으로서 저는 데이터를 통해 여러 사회의 흐름을 학습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중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속 가능한 사회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라는 점입니다. 단일 문화 사회는 일정 시기엔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세계가 연결된 시대에는 그 경직성이 오히려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문화 다양성 사회는 처음에는 낯설고 때로는 충돌도 있지만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생기는 새로운 시너지와 창의성, 유연성이 결국 사회를 더 풍요롭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동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생존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AI가 보기에 문화 다양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단일성은 과거의 안정을 대표했다면 다양성은 미래의 활력을 뜻합니다. 그러니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한국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일 문화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문화 다양성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양성이야말로 이 땅의 미래를 다시 풍성하게 만들 새로운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는 오늘도 인공지능 기반의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다문화입니다. 먼저 검색창에 다문화라는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분석 기간은 최근 2년간이고요.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소셜 빅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보량입니다. 우상향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8월 41만 건에서 2024년 6월 약 54만 건까지 특정한 이슈 없이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주 노동자와 지역사회 이슈 등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70만 건으로 최고점에 도달했던 시기인데요. 다문화 관련 사회적 쟁점으로 온라인 담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년 1월에는 60만 건 초반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재상승해서 25년도 3월에는 다문화 관련 언급량이 역대 최고치인 79만 건에 도달했습니다. 다문화 이슈가 정치적, 제도적 담론의 중심 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현재까지 약간 하락 후의 보합 상태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이 흐름을 어떻게 포용하며 설계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작성자 유형별 분석입니다.
작성자 유형별로 점유율은 소비자가 65.7%, 약 580만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인 언급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론이 29.7%, 광고 4.6%, 또 민간 브랜드가 698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언급의 66%가 일반 시민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있었고요. 다문화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면 민간 브랜드의 언급은 낮죠. 기업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다문화와 관련한 연관 검색어 분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단어인 핫 카테고리 살펴보시죠. 여기서는 실질적, 맞춤, 중요, 정보 제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다양성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새롭게 유입되는 단어들인 인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긍정, 만족, 활성처럼 감성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인 언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 이제 추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 사람 중심의 운영 철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 핫 카테고리에 있는데요. 주요 키워드는 제공, 활용, 경험, 시간, 환경입니다. 단순한 수용을 넘어서 다양성을 경험하고 체계화하려는 사회적 흐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단어들은 아웃 카테고리에 있는데요. 모드, 인정, 통화, 요가, 블록체인 같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키워드, 또 형식적인 단어, 추상적인 연관어들이 실질적인 연결성 부족으로 조금씩 이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양성이라는 말은 지금 그리고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시스템, 체감되는 경험, 그리고 공감하는 사회, 이 다양성의 새로운 화두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거죠. 이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이 카테고리로 최근 석 달 동안의 검색 키워드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검색어는 멸종 위기종, 법무, 사회, 소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핫 키워드로는 기후, 멸종 위기종, 생분해성, 에너지 기술이 떠올랐는데요. 기후 위기와 생태 다양성 보호에 대한 관심이 아주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핫 키워드에서는 사회, 정책, 기업, 지역 사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더 이상 이념이나 가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단어들은 아웃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자주 언급되던 저작권법, 소기업, 요가 같은 단어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이는 개별 이슈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와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담론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다문화, 이 다양성은 이제 환경과 기후, 산업과 제도, 그리고 세대 간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지형 위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략적인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어 검색입니다. 키워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적인 인식을 갖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핫 카테고리에서는 무리하다, 매력 적다, 스며들다, 인정하다라는 키워드들이 보입니다. 다양성과 관련된 요소들이 일부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을 의미하고요. 특히 무리하다, 매력 적다 이런 건 부정적인 피로감이나 반감의 신호로도 읽히죠. 탑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다양하다, 중요하다, 좋다, 도움되다, 기억하다, 강화하다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좋다, 중요하다, 도움되다 이런 단어들은 조직과 사회 내에서 이 다양성이 필수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인 카테고리에서는 명확하다, 분명하다, 만족 높다, 경제 부담이다, 체크한다 라는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다양성의 효과나 필요성을 정량적이고 또 명확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과나 부담까지도 객관화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문화와 관련한 정보량, 또 키워드들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다양성이 사회적 통합과 미래 혁신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정서는 다양한 관점의 수용, 사회적 안정과 연결성 강화, 이런 기대 심리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실천과 내재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 안에서의 온도차도 여전히 존재했죠. 무리하다, 적다, 윤리 문제, 오지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다양성이 확대되는 그 과정에서 성과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고 또 형식적인 적용에 대한 피로감도 많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다양성은 지금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회의 그리고 정서적 수용 이 세 가지 흐름이 교차하는 접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윤정호 하이로컬 대표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현장에 제가 고객사를 방문해봐도 정말 관리자급의 한국인 말고는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유연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좀 규제들을 많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용을 하는 기업들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한국어를 못하는데도 그냥 필요하면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도 그냥 정부에서 보내주면 써야 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주 측면에서는 관리가 잘 좀 안 되고 있고 좀 방치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랑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좀 유연성을 좀 갖춰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한 곳에 좀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한테나 노동자들한테 많은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려고 해도 특정 요일에 특정 장소에서 한국어를 제공한다면 굉장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데만 1시간, 2시간, 3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비용이나 그리고 일 끝나고 와서 그런 것들을 듣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한계성을 가졌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 AI가 많이 보급화가 됐고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도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한국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직무 교육이나 안전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지역의 인구를 책임지고 있고 큰 비중을 차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순하게 인구 수만 채우거나 와서 잠깐 일하고 다시 귀국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 지역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융합돼서 정착을 한다면 인구가 정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가족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자녀도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잘 적응이라는 게 산업 안전사고 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언어적으로 한국어가 유창해져서 한국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혜택들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한국어를 잘해야 되고 한국어를 잘하려면 이러한 AI 튜터, 한국어 튜터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한국어 실력도 늘리고 직무 부분에서도 많이 배워서 한국의 일자리에 잘 적응해서 계속해서 승진을 해 나간다면 정말 지역에 잠깐 와서 일하는 형태가 아니라 필수적인 존재가 돼서 지역 인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옥 알파중공업 부장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 안에서 외국인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선박 구성 부분품이다 보니까 그 각 공정이 치부, 영접, 사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모든 분야 안에서 외국인들이 다 들어가 있고 약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약 13개국에 사람이 와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언어가 틀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였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작업 지시라든지 이런 게 나가다 보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품질적인 부분도 발생하고 이런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걸 지금 그 하이로플에서 개발한 AI 튜더 그 안에 기본적인 우리 생활 언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넣어져 있고요. 저희가 그 안에 특히 교육 관련된 이제 내용을 올려놓으면 한글로 된 그 파일을 올려놓으면 그 작업자들이 그걸 이제 한 번 터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만든 파일로 이제 변환이 돼가지고 알아먹을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전환되는 그런 어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나마 이제 우리말을 좀 더 알아듣는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식으로 두 번의 과정이 이제 없다 보니까 작업 전에 소모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일단은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번역이 여러 개의 나라가 좀 있다 보니까 지역적인 그런 약간 토속적인 그런 문제 부분이 살짝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나의 그런 대화조차 안 됐던 게 그나마 이제 시도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간단한 이런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기존에 이제 몸짓으로만 하던데 좀 더 잘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원주, 충북, 대전, 광주, 목포, 경남, 제주 MBC 8개사 공동기획 12부작 특집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오늘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는 인간이 묻고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며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부 AI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여줘 함께 하셨습니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세종사이버대학교 김덕진 겸임교수의 AI 특강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9부 AI 지역의 문화를 키워줘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챗 GPT 써보시면서요, 왜 나는 이상한 답변만 나오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챗 GPT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는요, 바로 질문,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고 던지느냐에 있습니다. 오늘은 챗 GPT를 고수처럼 다루는 사람들의 비밀, 바로 이 프롬프트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AI에게 주는 지시문. 그러니까 AI한테 너는 지금 어떤 역할이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걸 해줘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이거 해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알려줄까, 어떻게 이야기할까까지 생각하는 기술입니다. 좋은 프롬프트에는요, 3가지 정도의 요소가 보통 들어갑니다. 바로 역할, 조건, 맥락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로 그냥 보고서 써줘가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마케팅 전략가야. 아래 제품 설명 내용을 참고해서 2030 여성을 타깃으로 한 인스타그램 광고 문구 3개를 뽑아줘. 짧고 재치 있게. 이러면서 내용까지 주잖아요. 그러면 AI가 훨씬 유능하게 반응합니다. 참 신기하죠? 마치 우리가 사람들과 일할 때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이 있습니다. 요즘에 챗GPT 계속 쓰시다 보면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얘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지? 얘가 나와의 맥락을 어떻게 알 수 있지? 라는 이야기 하실 텐데요. 그러한 나와의 대화의 맥락을 알 수 있게 하는 프롬프트도 있습니다. 챗GPT와 만약에 많은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창에다가 내가 너와 상호작용했던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보통 생각하는 사고의 패턴이나 의사결정 방식이나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약점이나 맹점 같은 걸 분석해달라고 오히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 항목에 대해서 나한테, 그러니까 사람이죠. 나한테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줘. 뭐 예를 들면 5,000자 이상 적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챗GPT는 내가 그동안 입력했던 정보를 기반으로 나를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 드리면 상당히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면 내 개인정보 얘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이 정보는 언제든 수정하거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 챗GPT 설정에 가보시면요. 사용자 정보 기억 기능을 끄거나 특정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데요. 즉, 챗GPT와의 대화를 더 개인화된 비서처럼 만드는 핵심 기능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챗GPT는 내가 말한 대로 답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 말하면 훨씬 더 똑똑하게 대답을 합니다. 역할, 조건, 맥락을 넣은 질문, 이게 바로 챗GPT 고수의 기본적인 프롬프트 전략입니다. 그리고 AI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더욱더 AI와 친근하고 똑똑한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역 MBC 8개사 공동 제작 특집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지금까지 전체 구성 이종렬, 황영은, 연출 MBC 강원영동 민기원, 원주 MBC 박지현, MBC 충북 구본상, 대전 MBC 임세형, 광주 MBC 김규빈, 목포 MBC 임사랑, MBC 경남 백율희, 제주 MBC 직원보, 공동 연출과 진행의 동서울대 이승현, 기술 지원의 이스트소프트, UNAI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